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는데 어떻게 여기서 질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떻게 잘 전달됐는지 질문을 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은 우리 신학 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 부분에 관심 있으실 분들이 먼저 좀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 질문들이 좀 나올까요? 네, 최수일 이사장님, 네네. 아, 초기에 루터가 이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호의적이고 우호적이었다가 이제 좀 반유대적으로 이제 전환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반대적 태도를 갖게 된 데는 당시 비텐베르크의 이 중에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네, 유대인이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글을 쓴 걸 읽고 네. 이제 변환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호적이었는데 그다음에 그 책이 혹시 책인지 글인지 유대인 이름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네. 네. 혹시 다시. 이따가 묶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메모 좀 부탁합니다. 네. 최순희 이사님 감사합니다. 어, 유대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유토가 어떻게 반유대적으로 바뀌게 됐느냐 그 과정을 좀 자세하게 좀 말씀 좀 달라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다른 분 좀 이야기 좀 주실까요? 누가 좀 말씀을 좀 주시겠어요? 저는 네, 양승원 변호사님, 네. 예, 교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생각거리로 던졌던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대해서 교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루터를 연구를 많이 하신 학자로서 이 루터가 과연 정치, 정치적이었는지, 보통 개신교인들이 아는 루터의 종교개혁의 소위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사람, 그런 종교개혁가, 어떤 위대한 신학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과연 그런 좀 전에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과연 반유대적인 책을 그 1543년도에 쓴 책이 뭐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이란 뜻인가요? 리겐? 네네. 예, 예. 그런 책을 정말 썼는지, 그 책의 주요 내용은 뭔지 알고 싶고, 과연 정치적이었는지, 네, 민족주의적, 배타적 성향을 루터가 가졌는지, 그, 그러면 그게 가졌다 하더라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독일이 약소국가이고, 여러 그 당시에 제국주의 강국으로부터 침략을 받는 분열된 국가적인 시대적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 독일적 정체성을 갖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었는지, 정체성과 상관성, 타자성, 이 두 개가 충돌할 때, 예, 그 힘이 약할 때는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고, 모든 애국자들이나 사람들이 힘이 강할 때는 타자성, 상관성, 개방성을 강조하게 된다. 이런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 독일이 약소국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어, 정치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세 번째 교수님의 생각거리, 정치성이 없더라도 과연 루터가 아까 그런 책들, 그런 말로 정치적으로 악용할 소지를 남겼는지를 전문가 우리 학자님께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승원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대답을 하고 근데 대답을 하고 가는 게 누가 좀 좋습니다. 말씀 좀 주실까요? 예, 같이 오늘 저도 잘 들었습니다. 앞에 분들 같은 그런 궁금함을 좀 갖고 있고요. 충격적인 것은 그 루터가 그렇게 히틀러 시대에 그렇게 이용당했다, 아니면 또 뭐 그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를 인해서 이제 독일 사람, 게르만 사람들의 그 사고를 지배할 수 있었던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게 충격이고요. 정말 히틀러가 그렇게 홍보를 그렇게 문학박사 뭐 이런 사람 또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쓴지 길을 썼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저도 이렇게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루터를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에 대한 물론 이제 농민에 대한 뭐 또 아주 급진 신학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반대국보 그런 얘기도 우리가 이제 토마스 민처랑 이제 대척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이걸 어떻게 이제 봐야 될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들으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신남 목사님이셨고요. 또 누구 한 분만 더 말씀 주실래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고현승 군, 네네. 그 히틀러의 루터 더 씌우기는 과연 얼마나 성공했는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히틀러가 루터뿐만 아니라 다른 게르만족의 유명인들,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 사용했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네. 루터 외에 누가 있는가? 히틀러가 이용한 독일 사람으로 루터 외에 누가 있는가? 뭐 이런 차원의 질문인 것 같으네요. 그죠? 맞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네. 여기까지 일단 1차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말씀 좀 주시겠어요? 네, 그 루터가 1523년에요. 어떤 책을 쓰냐면 그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그 유대학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문화를 잘 알아야 된다 가지고 이제 그 유대학이 많이 이제 퍼지잖아요. 그때 이제 나왔던 중요한 그 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1523년에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아예 책을 씁니다. 책을 쓰면서 쭉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면서 그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가면은 유대인들을 우리가 막 물론 그 서구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나쁜 얘기를 다 씁니다. 다 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우리가 막 이렇게 밖에서는 안 되고 그들이 이렇게 머물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도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되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가 번성한다는 얘기는 정말로 갈수록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가 잘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거처를 마련해주고 이러면은 그들이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그런 굉장히 우호적인 글을 쓰고요. 이거보다 더 조금 놀라운 사실은 1519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에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선생을 고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비텐베르크에서 유대인으로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전향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로 임명할 정도로 굉장히 좀 열려 있었죠. 열려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사람 이름이 안 나는데 제가 그 카톡에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으로 있다가 개종한 사람이 유대인의 습관이나 유대인의 삶에 대해서 책을 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그 서구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뭐 어린이들을 뭐 죽인다, 유혹해서 납치해 간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막 거의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였네 하고 루터가 놀라죠. 놀라면서 1543년에 유대인과 그들의 거실에 대해서 쓰게 되고 또 같은 해에 유대인들의 어떤 랍비들이 그래서 출연했다고 하면서 나왔던 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한 선지자 정도로 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렇게 낮추는 그런 글들을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런 그 글이 있었었는데 그것을 루터가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또 내면서 썼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비텐베르크 시교회 안에 있던 그 유대인을 비하하던 그런 그 조각상을 교회 밖으로 조각상을 옮기면서 루터가 네. 썼던 그 표지 제목 그대로
갖다 쓸 네. 정도로 1543년에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저는 루터에게서는 종교적인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가 사용한 어투나 말투에 후대의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본다면은 충분히 민족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루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요즘 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안 되고 1522년에 번역된 그 말투를 읽어야 된다. 굉장히 전투적이고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막 생동감 있는 그런 언어라 그랬는데 루터의 언어가 이제 그런 식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듣는 사람들은 루터의 언어 이렇게 뭐 들으면 막 흥분할 정도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단어 선정이나 표현이나 그다음에 레토릭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서는 저는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에 보면은 루터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보내는 글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글이라든지 또는 유대인들에 관한 글이라든지 뭐 이런 걸들 쭉 보면은 굉장히 루터에게는 굉장히 후대 사람들이 민족주의적으로 읽을 수 있고 그다음에 반유대적으로 행동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을 만한 그런 투의 말들이 그런 나오네 하는 것을 저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그 당시 독일이 약했기 때문에 어떤 나오는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는 그 교황과 그다음에 황제가 있었었는데 교황도 외국 사람이었고 황제도 외국 사람이었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면 독일이잖아요. 독일인데 독일을 다스리는 황제이지만 스페인 출신으로 그 당시 이제 루터 당시의 사람들이 이 황제를 비하는 말로 사용한 것이 뭐냐면은 독일 말도 못하는 황제가 독일의 황제로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독일 말도 못하는 황제가 이런 것을 표현하면서 굉장히 그 루터가 직접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루터의 말을 듣고 루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 독일 말도 못하는 저런 황제의 말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그리고 외국인 저 교황의 말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 하면서 우리 좀 독일 걸 좀 지키자. 저 프랑스 봐라, 스페인 봐라. 예를 들면 독일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게 아니 프랑스 사람들은 11조 연간에서 보면은 그 교황에게 내는 돈이나 스페인에서 내는 돈이 보면은 교황에게로 보내는 돈이 독일에서 보내는 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산술적으로는. 그런데 외교적으로 교황청하고의 교섭을 하면서 거의 안 가게, 때로는 가지 않도록 그렇게 했는데 독일은 그냥 저것 좀 다 갔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그걸 안 가도록 어떻게 애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아마 그 당시에 아주 팽배하고 있었었는데 루터의 말들이 어떤 그 도화선이 돼가지고 그렇게 저항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단초들을 저는 루터의 글들에서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연결시키면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목회자들이나 신학자의 글들도 자신은 그냥 순수하게 종교적으로 말을 엮고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국수주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언어나 표현들이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히틀러 시대에 그 루터 외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 루터와 또 루터 주변의 사람들의 관심은 히틀러를 루터만큼 가는 권위를 가진 자로 세우는 거였거든요. 그만큼 루터의 권위가 단지 교회 안에 신학 안에서가 아니라 전 독일을 아우르는 그런 위대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는데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모든 미디어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예배 때마다 루터를 그렇게 극찬하고 그래서 루터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 그 히틀러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루터를 반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루터가 말로 우리 독일의 반석이다.
교회 반석이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 반석은 교황청이잖아요. 교황이잖아요. 베드로의 반석이 계승해서 내려온다. 근데 이제 교황이 아니라 루터가 우리 독일 교회의 반석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영웅이었기 때문에 히틀러 시대에 아마 루터 말고도 루터와 비견할 만큼 그 히틀러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 있을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